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어. 중독성 갑 한국 전투기. 2. 폴 파일럿, 빨간 마우라 받으러 한국 왔다. 3. 인도, 테자스 착함 성공, 한국은 뭐하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KF-21의 수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KF-21위 성능이 얼마나 우수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출은 물론 국내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35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만약 KF-21이 F-35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비용만 많이 드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위 개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KF-21이 방산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 들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 올 때 중국 방공 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 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RCS 값이 0.001제곱미터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 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하 1.6으로 날아가는 탁구공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F-22의 RCS 값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4발, 외부 하드포인트에 6발이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폭장량의 총량만 파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E와 비슷한 수준의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 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2는 개발 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100기도 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 2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 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튀르키예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튀르키예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의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 효과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 F-2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KF-21의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 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2 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0 이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락-20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부터 훈련과 공중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락원 4.5 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터부터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EX의 가격이 1000억 원터부터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그나마 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이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 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치른 필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의 시험 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이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터부터 300대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폴란드가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망설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물꼬를 튼 건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2월 말부터 첨단 무기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전투기 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유럽과 미국에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합의만 이뤄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폴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E-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이런 자신감이 대한민국의 FA-50에서 나온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대한 빠른 FA-50 운용을 위해 자국의 최중요 인력을 대한민국에 파견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폴란드가 왜 그렇게까지 FA-50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지난번에는 K2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차병들부터 한국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더니 이번엔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일럿부터 파견한 것입니다. 때는 공교롭게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시점과 일치하는데요. 비행 교육에 나선 폴란드 파일럿들은 먼저 대한민국 전투조종사의 유람 제1전투비행단에서 1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FA-50이 모체가 되는 T-50을 이용해서 비행 이론, 공중 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11주간의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참 파일럿이라면 여기서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파일럿들은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순수 국산 자본과 기술로 지어진 제16 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하여 다시 11주간 TA-50을 조종하며 공대공 공대지 전술 등 대한민국의 실전 전투기술의 점수를 연마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총 22주의 전술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KAI로 이동하여 1주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 비행 숙달 훈련을 진행한 뒤에야 비로소 FA-50 파일럿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미 폴란드 내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으로 결정될 만큼 숙련된 파일럿임에도 이토록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FA-50이 고성능 전투기라는 방증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야체크 스돌라레크 소령은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에서 T-50의 기동성은 매우 놀라웠다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 영공을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히 기체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비행 교육으로 폴란드의 국방 역량 강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또한 이에 화답하듯 한국군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FA-5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폴란드가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FA-50 도입을 위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계약을 맺은 이후 고작 2달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내외입니다. 액수가 액수인 만큼 지급 시기도 1년의 여유를 두는 게 보통인데요. 폴란드가 무리하면서까지 통상적인 선수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2달 만에 지불한 건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말부터 한국의 방산업체를 현지에 초청하여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FA-50에 한국형 유도폭탄 KGGB를 탑재하기 위한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요. 폴란드는 K2 흑표, K9 자주포에 이어 FA-50 도입을 통해 양국 간의 사무 운용성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역대급 방산 계약은 고작 수년간 이어질 군사 분야의 협력이 아니라 수십 년은 함께할 두 나라의 외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공군 비행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의 전투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수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유럽이 폴란드를 거쳐 대한민국과 이어지는 건데요. 물론 FA-50으로 말미암은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동시에 미국의 무기체계 또한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급한 최전선의 물량을 한국산 무기체계로 우선 배치하고 이후 미국산 무기체계로 전력의 양적 강화를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확장성을 자랑하는데요. 오죽하면 지난해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몇 시간을 투자하면 F-16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폴란드 공군이 이미 확보한 F-16 군수지원 체계는 FA-50에도 활용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FA-50을 기반으로 E-29 등 노후화된 동구권 기체를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후 F-35A, F-16, FA-50으로 이루어진 나토식 하이로우 믹스 3축 체계를 완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FA-50PL 모체가 되는 FA-50 블락 20은 성능마저 대폭 향상되면서 폴란드의 실질적 주력기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락 20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M-120 암램 자율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과 AESA 레이더인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FA-50 도입 결정을 하며 무장, 작전 범위, 항공 전자 및 레이더 분야에서의 변경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다가 FA-50 블락 20의 KGGB 탑재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경공격기로서의 정점에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잉크16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다면 폴란드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35A 및 F-16과 보안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중심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아직도 구식 동구권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군의 무기체계를 나토 규격으로 교체하고 싶어도 이에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하고 기술적으로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은 이 사이에서 가장 최선의 교두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압도적인 생산력을 강점으로 F-16은 물론이고 F-35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 중심에 건설될 한국의 국제비행학교를 생각하면 체계 변환을 추구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동구권 나라들의 FA-50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FA-50이 추가 수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사람들은 한폴 방산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미래 가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폴란드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를 인도받기도 전에 전차병을 파견했던 것처럼 한국의 비행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갖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한국에서 비행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폴란드군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국가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및 시뮬레이터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형 비행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 T-50 항공기 교육을 이수한 외국군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그리고 미국까지 총 5개국 59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비행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닌 미 공군 파일럿들조차 한국을 방문하여 T-50, TA-50을 직접 조종하며 한미 간 비행교육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 조종사 교육은 지상에서 이론 교육과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을 시작으로 전투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착륙 능력을 확보하는 전환 비행 과목, 3차원 편대를 유지하는 편대 비행 과목 등 FA-50으로의 기종 전환을 위해 상당히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과거 수탁 교육을 받은 태국 조종사들은 비행 이론부터 시뮬레이터 탑승, 교관 조종사와 함께하는 T-50 비행까지 한국의 체계적인 비행 교육 체계 덕분에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함을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종사 교육 및 기술 지원까지 완벽한 후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도박수를 던질 정도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이 나오고 있는 KF-21 사업 참여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KF-21의 양산 상황을 확인하고 그때야 한 발 걸치기 시작하는 게 안전한 판단인데요. 이미 F-35라는 하이급 전투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 개발 단계인 KF-21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영 방산 그룹인 PGZ를 통해 KF-21의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가동만 해준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식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내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 국방부 장관, PGZ 사회장 및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양국 간의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입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한폴 협력에 대해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폴란드에 인도된 K9 자주포의 시험 발사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폴란드 장병들이 K9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모습에 감탄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폴란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과의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인도 방위산업 최악의 결과물 중 하나인 테자스로 항공모함 이착함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이제야 독자 개발 가능이라는 결과를 받은 걸 고려하면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물론 인도의 성과는 굉장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일에 가깝습니다. 테자스가 괄목할 만하다거나 믿기지 않을 빠른 성장을 거두었기에 놀라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건데요. 아마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테자스가 함재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인도가 대표적인 친러 국가라는 걸 고려하면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항공모함과 테자스에 대한 진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자스가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에서 이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의 국산 무기 사랑은 너무 유별나서 집착에 가까운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테자스의 개발 기간인데요. 1983년 소요 제기, 1986년 공식 출범한 테자스 개발 사업은 무려 2010년이 되어서야 IOC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 공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운용 요구 조건은 충족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공식 출범 연도를 기준으로 24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게다가 테자스 초도 물량이 인도 공군에 도입된 건 그보다 6년이나 더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유독 빠른 경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이 약 11년 만에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보면
인도는 테자스 하나에만 2터부터 3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서라도 테자스가 멀쩡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더 결함은 테자스를 말 그대로 종이비행기와 다를 것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기술적 준비도 없이 레이더 자체 개발을 준비하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자스 초기 양산형은 레이더가 필요한 무장 체계를 전혀 탑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멍텅구리 폭탄을 제외한 미사일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2008년이 되어서야 레이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1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의 갑질에 지쳐 결국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KF-21에 탑재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하지만 테자스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테자스가 아무리 못났어도 KF-21과 직접 비교하는 건 인도로서도 좀 억울한 일인데요. KF-21 2.4세대, 4.5세대기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반면 테자스는 경공격기에서도 최하위권의 성능입니다. 그나마 FA50과는 겨루어 봐야 체급이 맞는데요. 테자스는 전장 13.2m, 전폭 8.2m, 전고 4.4m로 FA50 2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라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데도 전비 중량은 테자스가 9,800kg에 달하는 것에 비해 FA50은 8,900kg에 불과해 훨씬 가볍다는 건데요. 테자스의 결함을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 붙이며 해결하다 보니 중량이 동급 대비 1톤이나 무거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연료 탑재량까지 감소하면서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고 실질 전투 시간은 1시간을 받으시 넘어 동급 대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정비 시간은 F-16 대비 4터부터 5배 이상이고 그러면서도 기체 수명은 고작 20년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장이라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으면 국산 무기체계라는 타이틀을 참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테자스는 FA50과 동일한 F404G 계열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대 무장량이 기껏해야 3톤이 한계입니다. FA50이 설계상 3배가 넘는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테자스의 무장량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오죽하면 인도 공군에서조차 테자스 불매를 선언하고 인도 정부에 라파를 도입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도 정부가 라파를 도입하면서 테자스는 흑역사로 잊히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든 주력기로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테자스를 MK.1A로 개량한 것도 모자라 KF-21급 성능의 MK.2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재기용인 해군용 LCA 테자스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서 말한 INS 비크란트 이착함 성공입니다. 이를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FA50으로 함재기를 만든 셈인데요. LCA 테자스 개발에 착수한 게 2003년부터니 실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테자스의 처참한 성능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단한 집념인데요. 물론 딱 그것만 빼고는 비효율의 극치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인도는 테자스를 믿지 못해서 쌍발 함상 전투기인 TDBF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LCA 테자스는 포기하지 못해서 예산과 연구 개발 인력을 중복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잘해줘 봐야 FA50보다 한참은 밑인 테자스로는 딱 이착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탑재 무장도 3톤 남짓인데다가 LCA 테자스로 개량되면서 항공모함에 착함하기 위해 착륙장치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함재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연료와 무장 탑재량에 상당한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LCA 테자스가 미사일 딱 한 발을 탑재하고 30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감지덕지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양산 수량도 문제입니다. 이미 테자스부터가 FA50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를 맞이한 기체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는 FA50 절반 정도의 도입가를 제안했지만 실패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소요가 부족한 함재기에서 LCA 테자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조차 이를 알고 있기에 라팔 함재기형이나 슈퍼호넷 블록 3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CA 테자스는 어디까지나 인도의 자존심과 아집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 대한민국은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FA50을 함재기로 개량하자는 건 아닙니다. 최근 KF-21N 독자 개발 역량 보유 연구가 가능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목적지가 생겼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5터부터 6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 개발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경제성과 기술 축적을 위해 경항모부터 만들어야 하느니 규모와 함재기를 고려할 때 중형항모를 만들어야 하느니 같은 설왕설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중형항모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아직 함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한국형 항모 계획이 표류하게 된 계기가 F-35B의 애매한 성능 때문이었던 만큼 정황상 KF-21N 탑재가 신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모함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의 연구 용역 결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에는 KF-21N 16터부터 28대, 조기경보기 2대, 구조헬기 2대 등 20터부터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 이착함이나 스키점프대 대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한 CATOBAR 형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와 INS 비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함재기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F-35B의 수직 이착륙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름조차 다용도 운용모함인 일본의 이즈모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력 강화인데요. CATOBAR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없고 KF-21N은 공대함, 공대지, 공대공 등 전투 영역에 제한이 없는 멀티롤 함재기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무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항공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캐터펄트는 더더욱 미지의 영역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KAI와 현대중공업 측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한 척당 2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라며 미국이 판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 전쟁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만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덕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N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형 항공모함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첫 시도지만 아직 막연한 청사진인 반면 KF-21N 위 개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면서 함재기 자체 개발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건데요. 아직 모체가 되는 KF-21조차 양산형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KF-21N에 도전했다. LCA 테자스 꼴이 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요. 하지만 KF-21 과 테자스는 애초에 전투기와 경공격기인 만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KF-21N은 지금이 아니면 절대 시도할 수 없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F-21N 위 개발 기간을 8년 6개월,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같지만 중형항모 개발 기간도 마찬가지로 10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된 만큼 KF-21N 위 기술적 제한사항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 1999년 초기형이 도입된 A182 F 슈퍼호넷을 도입하는 건 개량 종말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유령선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항공모함 운용 준비에만 무려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온갖 협작질이 수반되었지만 1980년 호주, 소련의 퇴역 항모를 밀수해 연구하고 지상에서 1대1 스케일 모형 시설을 만들어 갖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적에게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또한 중국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군 정원을 확대하고 항공모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반을 다져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결코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최대한 말차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